오늘도 역시 두 번 만나게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하고 들을 수 있게 강의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좀 벅차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올려준 핵심 정리 자료를 프린트하고 필기하면서 듣는다면 시험 기간에 편하게 정보과학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마지막 정보과학 시간이니까요. 한번 화이팅해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의 마지막에 공지한 바와 같이 정보 보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소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면 어색하고 어려웠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단어들은 꼭 숙지하기를 바랄게요. 꼭 많이 들어보면 아마 많이 익숙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오늘도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니군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도 라고 하는 게 좀 맞겠네. 일단 정보 보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거고요. 정보 보안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 보안의 방법을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과제에 대해 안내해주고 이번 주 정보과학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정보보안에서 보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이는 그 말인 보안 맞죠? 예,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보보안이란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정보 유출의 경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보안 체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해커들은 웹사이트에 바이러스를 유포합니다. 바이러스가 유포된 웹사이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아프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바이러스 들어오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해요. 이렇게 꾸준하게 정보 보안을 위협하고 있는 해킹 위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킹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자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각종 정보 체계가 관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의 열람, 복제,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전문적인 단어로 해킹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컴퓨터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킹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 생활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랜섬웨어. 여러분 랜섬이라는 단어 뜻 아시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알 겁니다. 바로 몸값을 의미합니다. 랜섬웨어랑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화 시킨 다음에 접근을 하고요. 이를 인질로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선생님이 교직생활 초반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구하려고 외국 사이트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보안이 좀 취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거예요. 선생님 노트북이. 그래서 이제 보는 그 해커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돈을 주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계속 이 파일을 암호화 시켜 두겠다. 근데 그때 정말로 절망적이었었던 거는 이 랜섬웨어가 감염될 때 외부 저장 기기, USB나 외장 하드 같은 경우가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암호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임용고시 준비하고 대학교 여러 전공 자료들 같은 경우가 다 날라갔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실제로 돈을 지불해줘도 이 사람들이 그 암호화를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돈 먹고 그냥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그 선생님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때 당시에 그냥 포맷을 시켰어요. 이거 제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은 그 이후부터 외국 사이트를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여러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뭐 해외 직구하면 싸다라고 했는데 싸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또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이 랜섬웨어에 또 가면 될까봐 그렇게 잘 그 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멜웨어. 요거는 컴퓨팅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 변조, 유출 등을 수행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악성 스크립트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심어두고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커의 공격으로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선생님이 잘못했네. 죄송해요. 이거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선생님, 정보 보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TMI에게 중요한 부분이었군요. 맞아요.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 보안 체계가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관련 영상 시청 후에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 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이야기입니다. IT의 발전으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넘어 IoT, 블록체인,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게임이나 과학방송 시청 같은 유의는 물론이거니와 중요한 연락, 금융거래, 질병관리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작업들도 IT 기기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가로채려는 자들이 있고 이를 막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해킹과 IT 보안 기술의 발전, 돈, 가족, 나라,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합니다. 돌도끼, 나무방패, 비파형 동검, 청동방패, 총, 방탄조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중한 것들을 노리는 무기는 더 고도화되었고 그 무기를 막기 위한 도구들도 기술에 발맞춰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어구가 나와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도구와 아이디어를 이용한 공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중한 정보들이 IT 기기와 가상의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요즘, 그것들을 노리고 빼앗아가는 나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흔히 해킹이라 부릅니다. 해킹? 일단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검정 후드를 쓴 얼굴 안 보이는 호리호리한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글자와 기호를 컴퓨터에 규칙 없이 두들기는 그림이 연상되는데요. 이런 이미지, 해킹의 시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해킹은 1950년대 MIT의 동아리인 테크 모델 철도 클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테크 모델 철도 클럽 회원들에게는 한 회사에서 제공받은 PDP-1이라는 미니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형 기차를 제어하는 것과 PDP-1을 작동시키는 것의 원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컴퓨터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컴퓨터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학교 전산실에 있는 그 시절 고급 컴퓨터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너무 오랜 시간 컴퓨터를 이용해 하며 전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전산실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학생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산실 담을 몰래 넘어 침입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육체적 해킹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본인들이 푹 빠진 작업을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MIT의 해커들이 유명해진 계기는 자신들의 여러 기술을 동원해 장난스러운 깜짝쇼 서프라이즈를 벌이게 되면서입니다. 이 쇼가 특히 자주 일어나는 무대는 MIT 캠퍼스의 그레이트 돔이었는데요. 사람들은 MIT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저 이 일에 몰두해 즐겁게 작업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일부 MIT 학생들의 이런 행위들을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해킹은 본래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순수하게 특정 일에 몰두해서 즐겁게 하는 작업인 덕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해커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IT 시대가 되면서 재능이 많은 젊은 해커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러 덕질을 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나 스티브 워즈니악도 해커였고 마크 주커버그도 하버드대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면서 유명해진 후에 생긴 인연들이 발전해서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커들의 해킹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덕질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많이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해킹 사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법 해킹 행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해킹이란 단어는 그 본래의 의미보다 누군가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무언가 조작해서 다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인 크래킹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해커들의 대중적인 이미지도 나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해커라고 다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해커들의 해킹 목적은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저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해킹을 합니다. 네, 나쁜 해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프로그래밍 능력을 이용해 블랙 해커들의 불법 행위를 방어하는 착한 해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해커를 Black Hat Hacker, 착한 해커를 White Hat Hacker라 부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이트 햇이라 하기도 뭐하고 블랙 햇이라 하기도 애매한 그레이의 해커도 있습니다. 블랙햇 해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공격하고 있고, 화이트햇 해커는 보안을 강화하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보안은 아주 먼 옛날 기원전 58년경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저 암호를 사용했는데요. 알파벳을 특정 자리수만큼 평행 이동시켜 암호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RUN에서 세 자리를 옮긴다면 암호문은 UXQ가 되는 것이죠. 이 암호문을 푸는 방법은 알파벳을 3칸씩 옮기는 것이고, 이 3칸씩 옮기는 공식이 바로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 키인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암호입니다. 우리만의 암호. 기원전 사용되었던 시저 암호는 열쇠를 찾아 해독하기 꽤나 쉬워 보입니다. 대충 종이에 써가면서 암호를 풀어보기만 해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줄 더 긋고 칸을 추가해서 복잡하게 하면 암호를 풀기 위한 규칙인 열쇠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은 군사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암호를 만드는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애니그마는 일반 문장을 시저 암호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글자 배열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시저 암호와는 다르게 그 구성이 여러 기어들과 회전판이 엮여있어 워낙 복잡하고 2200만 개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종이에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도 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대의 천재이자 컴퓨팅 해커의 원조 앨런 튜링 등판 애니그마 암호를 풀기 위해 빠르게 계산하는 기계인 콜로서스를 만듭니다. 결국 앨런 튜링의 기계를 이용한 암호 해킹 덕분에 연합군은 암호를 풀어 중요한 정보들을 얻었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발명의 기초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발명의 기술적 토대가 비밀 정보를 얻기 위한 해킹 과정에서 쌓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고 암호를 풀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생기면서 정보의 보안은 필연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제 정보의 암호화와 보안의 영역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복잡한 암호들은 일반 사람들은 풀 수 없었고 특수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정부기관과 일부 큰 기업에서만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도 잠시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개개인 모두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게 되는 시대가 오면서 보안 기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도화된 복잡한 암호화 기법들이 생겨나면서 자동화된 기계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가상의 장소에 중요한 정보와 암호를 두고 다니지요. 이때 시저 암호나 애니그마의 암호같이 하나의 열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암호 방식인 대칭 암호만을 쓰기엔 비효율적이기도 했고 해킹당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대칭 암호는 문제를 잠그고 푸는 방식인 열쇠가 중간에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보안이 바로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같이 생긴 MIT와 스탠퍼드 형님들이 나섰는데요. 이 형들은 공개된 키를 통해 비밀키를 전달하지 않고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디피-헬몬 키 교환 방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산대수의 난해함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두고 있는 키 교환 방식인데요. 상대방의 공개키와 나의 공개키를 사전에 공유하고 비공개인 임의의 수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 특정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을 공유해서 임의의 수로 다시 계산하면 비밀키가 생성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디피-헬몬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77년 최초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인 RSA 의사가 공개됩니다. RSA는 3명의 연구자 이름의 앞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누구나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키를 지닌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칭키 알고리즘과 차이가 있습니다. RSA 방식은 소인수 분해의 난해함을 이용해서 설계되었는데요. 자물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보를 보낼 사람 영희와 받을 사람 철수가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와 미리 공유했던 열린 자물쇠를 가져온 후 보낼 정보를 상자에 담고 자물쇠로 잠굽니다. 여기서 자물쇠 그 자체는 공개키입니다. 그 다음 정보가 들어있는 상자를 철수에게 전해주면 자물쇠의 열쇠, 즉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철수는 그 정보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키인 자물쇠로 잠긴 상자를 중간에서 누군가 가로채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물쇠를 못 풀죠. 결국 자물쇠에 대한 열쇠, 즉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키 암호 방식이자 비대칭 암호 방식인 RSA. 물론 인터넷 세상에서 암호화를 위해 상자와 자물쇠를 주고받을 리는 없고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 기법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식의 보안 기법들이 새로 개발되고 추가됩니다. 방화벽도 세우고 점점 비밀번호도 길어지고
만들어주고 특수문자, 영문, 대소문자 섞어야 되고 핸드폰 인증해야 되고 전자서명하고 공인인증서 쓰고 보안카드를 넘어 시간 애축까지 섞어버린 원타임 패스워드 OTP도 개발되고 참 많습니다. 관리자는 고객들의 암호를 요상하게 요리해서 보관하기도 하는 등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방어 기법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암호화 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해킹을 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뚫기 힘드니 사람들의 실수를 노리는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메일 피싱, 보이스 피싱, 가짜 웹사이트 파밍, 문자 스미싱 등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보안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의 보안과 주의도 필요해졌습니다. 이상한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층 더 고도화된 공격 기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경험해본 랜섬웨어,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소프트웨어를 마구 뿌리는 해킹 방법으로 이 자스들이 암호화 기법을 역으로 활용해서 중요 문서들을 모두 암호화시켜버린 후에 중요 정보들에 대한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합니다. 막상 코인을 보내도 해결 안 해주는 상도덕 없는 자스들이 많지요. 2017년에는 해커들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해킹 툴을 훔쳐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유포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150여 개국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를 활용해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양아치식 공격이 있는 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주 그냥 치밀하게 조직해서 부유층을 지속적으로 노리는 계획형 공격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쓸쓸한 너의 한 곳만 노리는 아파트 공격! APT 공격! APT 공격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을 공격합니다. 정부나 기업엔 지켜야 할 중요한 정보가 너무 많고 한 번 공격을 받으면 저 같은 개미들과는 다르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요즘은 일반 개인과 기업 모두 점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의 큰 기관들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하는 해커 입장에서는 만 번을 공격해서 계속 실패하다 한 번만 뚫어도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침입을 시도하는 것이죠. APT 공격같이 고도화된 집요한 공격에는 그에 맞는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치 집안의 귀중품은 그냥 금고에 보관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의 귀중한 자산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은행에는 경비 시스템, 보안관, 다중금고 등 종합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나 정부기관같이 소중한 자료가 많은 곳을 위해 개발된 삼성 SDS의 종합보안 서비스 등판,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삼성 SDS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나가도 쓸모없게 라는 세 가지 보안 원칙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통합 보안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하는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해킹 공격을 탐지 분석 대응하고 우수한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 최다 클라우드의 보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후! 사람들의 PC나 핸드폰에 감염되는 악성 코드,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이버 공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슬프지만 아마 제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도 여기저기 싼 값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경우도 참 많은데요. 기업들의 신뢰성 있는 보안이 소비자에게 특별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IT 기기와 가상의 세계에 더 많이 저장될 겁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겠습니다만, 신기술은 항상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의식이 없습니다만 항상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안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죠. 그래서 요즘에도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공격, 해킹과 악성 코드 등의 피해 사례를 먼삿 불보듯 하기보다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처럼 관심있게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핫한 IT 보안 기술 삼성 SDS와 함께 긴급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띠링띠링 긴급 보안 꿀팁. 운영 OS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시고 백업 자주 해주시고 사이트의 비번은 복잡하게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관리해주시고 보안 카드 웹에 절대 올리지 마시고 처음 보는 메일이나 문자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공공 와이파이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뿅.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또 보듯이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악성 프로그램의 정보기기가 노출되며 적절한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시절에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잘했었어요. 뭐 대학생 때 뭐 방학 때에는 거의 하루 20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때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총 무늬를 바꿔주는 커스텀 스킨이 유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설치를 했었는데 총 모양이 이쁘고 하니까요. 선생님이 이런 부주의로 PC방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철없는 행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허가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쌤, 전 게임을 안 해서 그러는데 커스텀 스킨이 뭔가요? 커스텀 스킨이란 게임 내 캐릭터의 모습을 변형시켜주는 스킨을 게임 제작자가 아닌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제작한 것을 말을 합니다. 이어서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컴퓨터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등 컴퓨터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프로그램 코드를 악성 코드라고 부릅니다. 뭔가 계속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혼란스럽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수업. 그래도 지치지 말고 으쌰으쌰 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 1처럼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기도 하지만 사례 2와 같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나는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해 줘야겠죠. 이러한 보안 침해 사고의 피해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사용자의 정보기기를 점령하여 다른 기기를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도 되고요. 최근의 정보기기는 개인용 컴퓨터와는 다르게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이용되면 국가의 주요 기관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주요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 분야인 지금 우리는 항상 보안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만한 단어 2개에 대해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안 패치라는 말은 이름만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프로그램의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네요. 이 단어는 선생님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 대의 정보 기기를 감염시킨 다음에 시켜 공격에 가담하도록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서버의 의미 없는 요청을 동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서버가 정상적인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서버 자원을 소모시키는 것을 우리는 분산 서비스 거부다라고 합니다. 뭔가 단어 뜻이 귀에 쏙쏙 안 들어오죠? 뭔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럼 이토록 중요한 정보 보안.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정보 보안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정보 보안을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드시 접근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나 패턴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컴퓨터는 로그인 암호나 부팅 암호를 설정할 수 있고 스마트폰은 지문 인식, 패턴 인식, 노크 패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을 분실했었을 때 정보 보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화달쌤의 보충 설명. 암호를 설정할 때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사항을 꼭 신경 써주세요. 근데 선생님도 사실 이 4가지를 잘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한 암호를 만들면 솔직히 말하면 어느새 까먹습니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밀번호 찾기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솔직히 말하면 20년째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한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해킹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감염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속에 끼워져 있는 악성 코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거나 백신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최신 보안 패치와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입니다.
악성 코드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마치 다양한 질병이 계속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성 코드를 통한 보안 침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최신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설치해줘야 되고요. 스미싱 등의 다양한 공격을 막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꼭 해야 돼요. 우리도 아프면 주사 맞잖아요. 미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맞고, 뭐 예방하기 위해서도 맞기도 하고, 또 아픈 걸 낫기 위해서도 맞기도 하고, 우리 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듣보도 못한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가요? 스미싱은 뭔가요? 뭐 보이스 피싱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무료 쿠폰 등의 허위 광고 문자를 보내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 소액 결제를 유도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문자 결제 사기라고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또 재미난 에피소드 말하자면 이게 진짜 속을 수밖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군복무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전화번호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아예 모르나? 군사 기밀 때문에요. 근데 선생님이 군복무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죠. 이렇게 외부에서 전화 올 리가 없는데 또 부모님이 선생님 전화번호 그 군부대에 일하고 근무하고 있는 전화번호 알아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대. 뭐 경찰서도 전화해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어머님한테 전화한 다음에 지금 장표가 선임한테 끌려갔다. 이 선임한테 끌려갔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군대 간 거를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선생님 정보가 뭐 유출된 것 같은데 그 선임한테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피가 철철 난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비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선생님 어머님이 직접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치료 안 하면 큰일 나니까는 먼저 돈을 보내면 치료비 보내면은 본인이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머님이 그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럼 장표 좀 바꿔주세요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장표야 받아봐 이러면서 선생님 우는 목소리로 엄마 이렇게 울면서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우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한가 봐요. 선생님 어머님이 그 목소리 듣고 가슴이 철렁했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선생님 아버님한테 연락을 취한 다음에 조치를 한 건데 다행히 선생님 아버님은 침착하게 이거 사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보내더라도 했는데 선생님 너무나 멀쩡하게 받으니까는 진짜 안도했었죠. 안도했었죠.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 생각 때문에 또 손자, 손녀 생각 때문에 돈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안 당하려면은 많은 지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죠. 지금까지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올바르게 실천하게 되어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죠? 이해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점 진짜 선생님은 미안한 뿐입니다. 근데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요. 죄송하게도 과제가 또 있습니다. 이 과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수도 될 거고요. 이해하는 시간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과제 주제는 실천 가능한 정보 보안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을 보시고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번 주 정보과학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꼭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맙습니다.